권한 대행이 들어섰을 때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재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쓰는 쪽으로 풀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본인의 자의일까요? 아니면은 외력이나 최상목 그 외력에 의한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 우선은 최상목 그 대행은 재정을 한 번 더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정을 네. 안 했어요.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주 뭐 훌륭한 후배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도구마에 이 압도가 당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뚫기 위한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윤 정부가 했던 것을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에 할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배짱 또는 그런 결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건 배짱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상식만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곽수환 씨가 상식 얘기하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최상목 그 부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불임명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다. 네. 네. 직무유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최상목 대행은 그 딴 눈치 볼 거 없고 큰 길로 가야 됩니다. 대로로 가야 되고 그게 잘 뭔지 모르겠으면 서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 됩니다. 임명권자도 또 여당의 대행 노릇해서도 안 되고 네. 지금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국민들에 대한 불만도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이제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뭐 기대는 다 접은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지금 이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무유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란 관련해서도 수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이제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행은 이거에 대한 다 책임을 결국 물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상목 대행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확실성을 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저런 분이 경제수석을 했고 어떻게 기재부 장관을 해서 이 지금 대행 자리까지 왔는지가 정말 의문인 겁니다. 그런 이번에 상황. 그 내란이나 계엄 관련해서 그 기획했거나 동조자들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또 법원에 그 폭력으로 난입한 사람들은 서부지법. 네. 사면 법을 고쳐서 사면을 해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개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본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얘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최고 행위자 포함하여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자까지 또 이렇게 포함된 얘기입니까? 뭐 그건 좀 이제 정상을 봐야 네네. 되겠죠. 그렇지만 주요 가담자나 네. 또 뭐 기획했거나 특히 서부지법에 의원에 난입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주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면권 박탈해서 네. 그 아주 본을 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화두 중에 하나가 김준일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개헌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나머지의 싸움으로 뭔가 전개되는 양상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그거에 앞서서 김도면 네. 지사가 말씀하신 이 사면권 이 제한 이거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도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를 살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거다. 이런 식으로 제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사면권의 제한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올라가면은 정치적 자기 측근들 그리고 저쪽 당 상대당 한두 명 껴줘가지고 그냥 다 풀어주는 거가 지금 이게 관행이었거든요. 예, 우리 김평론가 말씀에 동의하고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자기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안 거부권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도 그 얘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제가 네. 지사하면서 양평 고속도로 직접 겪었던 당사자거든요. 네.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것들 그 하루 아침에 국토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등등 봐가지고 그런 대통령과 가족 관련된 거부권, 그다음에 우리 김평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사면권 제한을 꼭 있어야 생각합니다. 개헌 관련해서 좀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저는 나중에는 개헌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죠. 안 한다라고 네, 지금 뭐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김종현 지사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대통령 아니까 이 정치 체제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의회 중심제 일명 이제 내각제라고 부르는 의회 중심제도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집정부제 등등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의 얘기가 나온 게 87년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문제라는 건데 사실은 4년 중임제를 그러면 사람들이 선언을 하지만은 4년 중임제로 하면은 그 권한이 줄어드는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게다가 3년만 해가지고 뭐 임기를 3년만 해가지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몰아주면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정당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권한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논의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사님께서는 어떤 분권형 개헌론을 좀 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고요. 책임 총리제 주장을 했고 4년 중임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했고 이 내용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대할 적에 합의를 봤습니다. 같이 분권형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임기 1년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다음 전국 선거와 맞물린 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선거가 돌아가면서 거의 뭐 매년 선거가 있는데 네. 선거 주기를 맞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합의를 봤었고요. 그게 저와 이재명 후보가 합의본 1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이 87 체제의 이 잘못된 거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87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300불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36,000불입니다. 그렇죠. 네. 11배가 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조그만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돼서 지금 입고 있거든요. 개헌은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총선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일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국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당에서 나와서 4년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4년 뒤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제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책임 총리제를 얘기를 했고요.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과 맞물린 것 때문에 그게 되겠죠. 다음 대통령은 자기 희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때 이루어진 개헌으로 인해서 자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출마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과도기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순수한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은 그거를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이죠. 지금이 이와 같은 계엄으로 인해서 87 체제의 그 무도함과 그 문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지금 개헌에 대한 여론도 지금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지금 지사님 얘기하신 뭐 책임 총리제 국회가 선출하고 또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거 지금의 단임제라고 하는 무책임제에서 대통령 책임제로 바꾸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입장인데 이게 개헌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제적 200석을 통과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개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 다수들의 지금 합의를 국회 내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내란에 대해서 그 내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자들이 지금 현재 뭐 내각이든 요직이든 다 지금 가 있어서 한 발짝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국민들 많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200석 이상의 합의를 만들자라고 하면 이게 좀 내란 정리도 안 되고 또 합의도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문점이 양쪽에서 다 네. 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일단 내란 진압에는 힘을 다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집권하더라도 집권했을 때는 개헌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일의 순서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란은 내란이고 지금 개헌은 개헌이에요. 왜냐하면 내란의 종식이 지금 종착 역량이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네. 곧 탄핵 인형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기 전이라 또 계엄 초기 같으면 그 말이 많은데 이제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내란이고 개헌은 개헌이라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 아니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합의 보면 됩니다. 합의를 하고 일단 네. 저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이제까지의 우리 경험이에요. 관행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하던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걸들어서 같이 합의 와가지고 되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은 지금 당장 대선 전에 하자는 취지는 아니시고 대선 이후에 좀 개헌을 하는데 이제 화두만 미리 던진다. 대선 이런. 때의 원 포인트로 필요한 걸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유력한 대선 후보 간에 합의를 해서? 보고 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한 1년 안에 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껄끄러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시민 작가 사실 이미 발언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일단 유시민 작가랑 김동연 지사님은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예요. 네, 아는 네. 사이라는 것은 두 분이 뭐 따로 이런 차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네. 따로 뵙지는 않지만 뭐 네. 그 아는 사이죠. 예,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또 복지부 장관 하셨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칭하기를 그 정말로 이제 입에 옮기기 좀 그렇지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표현을 듣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짱돌이나 바위돌이 날라오면 뭐라고 하겠지만 뭐 조약돌 하나 날라온 거 가지고 뭐 제가 답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죠. 네, 그냥 비유적인 예, 표현으로 뭐, 이제 예, 그랬다는 별로 건데. 이렇게 뭐 괜찮지 않습니다. 그럼 예. 그 이제 근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유시민 그 작가의 뜻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기도지사 전임 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김동연 지사가 수혜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투더라도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질문 같거든요. 네. 글쎄요, 뭐 유 작가께서 하신 거에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반응 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음.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잠깐 선거 얘기 나오고 그 상대 후보 얘기도 나왔는데 네. 선거 초기에 제가 10%포인트 앞섰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를 수차 방문하면서 선거운동 저희는 선거 때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니라 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7개 우리 광역 자치단체 선거 중에서 우리 저 5개밖에 못 이겼거든요. 맞아요. 네. 그 선거 제가 이긴 걸로 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치 시간표라는 게 다음 주가 탄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선거까지 6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후보 정리라는 것도 경선 기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주어져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누가 봐도 지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필요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림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김부겸 총리가 같이 행사를 하는 거는 많이 보이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행사는 잘 못 본 것 같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어제 7번째 나라 랩과 이제 사회재간 행사에 김부겸 네. 총리는 오셨고 네. 김경수 지사는 그 못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음. 뭐 김부겸 총리하고도 뭐 의도적으로 같이 행사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경제부총리 때 우리 김부겸 총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였고 다 가깝고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 서로 간에 생각이나 또는 지향하는 바는 뭐 비슷하지만 서로 따로 모여가지고 뭐 합종 연행하고 뭐 이런 네. 거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앞으로 좀 두고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당이 이제 잠룡들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여당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오색 빛깔의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죠. 대부분 아는 분들이죠. 네. 예, 예. 그 초창기에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약간 묘하게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그런 연합적인 그런 측면들도 많이 구상을 하셨었잖아요.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하고 같이 이제 수도권 그 시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세훈 시장 스타일리스트시죠. 스타일리스트다. 예. 많은 말을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예. 결과물은 잘 안 나온 모양이죠 보니까. 그래도 뭐 한강에 뭐 이렇게 보여줘요. 애도 많이 쓰시고 네. 그러셨죠. 예.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그 경쟁을 한다고 해야 됐을 때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누구를 꼽습니까? 국힘엔 아무도 없습니다. 국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겁니다. 네. 뭐 어떤 후보도
뭐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 못 이길 겁니다. 뭐 제게 가장 뭐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죠. 네. 뭐 여당 후보에는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적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 예.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관료 출신 정치인들의 조금 부족한 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신인규 대표도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일반 국민들 대중들과 아니면 지지자들과의 어떤 스킨십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좋은 건 알겠어. 뭐 김동연의 정책도 마음에 들어. 그런데 김동연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김동연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잘했던 것 같아. 보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의 비주류였고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지자들을 이렇게 자기로 끌어들여서 돌파해 왔던 건데 그게 이제 아직도 큰 자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당은 거의 뭐 당원들은 상당수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로 하실지 궁금해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경선 전략. 아니 약간 그러니까 2등 후보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까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김동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쇼맨십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쇼맨십이. 예, 쇼맨십이나 이럴 때 정치적 결단력이라든지 이럴 때 딱 치고 나와야 될 때 제가 느끼기로는 한 박자도 아니고 한 두 박자 메시지가 늦게 나오더라.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우리 김재일 평론가님 제가 방송도 많이 보고 참 참 좋아하고 아니 정말로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좀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번 만약에 여러 가지 조기 대선과 이런 정치의 장이 열려진다면은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비전을 어떤 정책으로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전과 정책으로 하겠다. 대결하겠다. 누가 되든 그런 얘기고 다만 우리 김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새겨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렵게 자라고 제가 청계천 모가 판잣집에서 또 천막에서 살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또 도정이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도민들과의 그런 스킨십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제가 좀 새겨드릴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대선에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시지만 이제 출마하실 걸로 이제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있어서 대선 그럼 두 번째잖아요. 사실 한번 했다가 이제 단일화를 하셨으니까. 그럼 관료로서 쭉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다가 이제 대선을 처음 이제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하셨던 건데 어느 시점에 딱 그 결심을 하셨는지가 저는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하고 언제 처음 딱 나 정치하겠다 대선 출마해야 될까 결심하신지가 궁금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관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뭐 지사님 잘못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총리 또 최상목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뭐 지사님과는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알기나 하나 거의 그 행정국가 현상과 맞물려서 거의 이 관료 집단들이 거의 기득권화 돼 있고 근데 지사님은 이제 기득권을 깨겠다고 하시는데 저 기재부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누구보다 기득권적이고 정말 반국민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정치를 결심한 것은 아마도 2021년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정치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한 길이었죠. 배지 달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근데 전부 거절했거든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 대선 국면 들어가면서 제가 단기 필마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였을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제가 경제부총리 그만두고도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았거든요.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정치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뭘까? 그리고 실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 그러니까 정치판, 붕어빵 틀에 대한 것이었죠. 붕어빵 틀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해서 넣어도 붕어빵 그렇죠. 정형화된 나오거든요. 모습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공익에 대한 헌신이었죠. 저는 밥 굽는 집 소년이었고 그의 소년 가장을 해서 국가 사회의 덕을 봐서 경제부총리까지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헌신, 그 환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를 정치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것도 편한 길로 뭐 배치 달고 뭐 갔으면 쉽게 따라 달았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생각으로 정치에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득권 관료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단일화 3번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5개의 그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까 윤석열한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이재명 후보가 다 받았어요. 그날로 받았어요.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 두 번째가 정치 개혁, 세 번째가 경제 틀 바꾸는 제안 하나, 그다음에 교육 틀 바꾸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대표한테. 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기득권인데 근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기득권 깨자는 건데 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부터 기득권 편입됐고 특히 여당 집권 여당의 대통령 그렇습니다. 후보니까 네. 기득권이 이거 왜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대표가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 변방에서 정치를 하고 이걸 깨고 시작한 싶은 얘기를 것부터, 예. 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기재부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 공화국으로 가자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권력기관 기득권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해서 기재부를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 재경부의 개인사 수준으로 쪼개자, 네. 재정 역할을 쪼개자. 재정의 분권화를 해서 재정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 그리고 그 관료주의 행정고시 폐지하자. 행정고실도 폐지하자.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네. 얘기고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제 선거 공약입니다. 제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검찰은 기소청으로 하자. 대통령실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수석제도 없애고 대통령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득권 정치를 깨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속에 있으면서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기재부 갔을 적에 사무관한테 갔을 적에 인사하고 뒤돌아 나가는데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서 뒤돌아 나가는데 요새 별로 희한하게 나온 애들이 시험부터 여기까지 진짜요?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 뒤에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심코한 얘기겠죠. 무슨 특별한 억하심에서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쭉 보면서 오래전부터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기득권을 깨야지만 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기회는 우리 청년들로 얘기하면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돈 벌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